네,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김종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그 좋은 교사 운동 연속 정책 토론회 국가교육과정 무엇이 중요한가 네 번째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와 또 화면이 잘 공유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번 그 토론회가 국가교육과정 내년에 있을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 즉 교육부에서 지난 4월 20일에 발표한 이 문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문건의 제목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계획이었습니다. 4월 20일에 발표가 되었고 교육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일반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함께하신 선생님들께 혹시 이 문건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제목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사실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와 또 방향에 맞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흔히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환영할 만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보다는 학교 현장이 주도하는 교사와 함께하는 학교 현장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국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이 자율성 또 분권화, 지역화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첫 걸음마 단계에 있고 그렇게 본다면 1차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야 할 주체가 우리 교사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멀리 나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제목으로 문건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인재상을 혁신적 포용 인재로 두고 4개의 큰 주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분권화, 자율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지역 분권화 그리고 학교 교사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강화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번 차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 문건에서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 과제라고 한다면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특히 초등에서 교육과정 다양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과제를 정부의 발표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강화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뭔가 편성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고 특히 이제 그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교과목을 뭔가 신설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수 증감 또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 자율성 확대 포함해서 교과목까지 좀 신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제 적용에 따른 그림이긴 하지만 그 위에 보면 그 총론 차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좀 더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또 운영 방식도 학교가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기조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등학교의 세 번째 마름모에 보시면 현행 공통교육과정에서 기초 기본교육의 토대 위에 지역과 마을과 연계한 교과목을 신설하고 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하는 명칭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수상 또 편제상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초등학교의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사와 학교의 그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과연 국가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상의 장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또는 2015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교과 간의 시수를 20% 증감 허용하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 교과 창체 시수 증감 또는 순증을 허용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그 편제상의 공간을 놓음으로써 학교나 교사가 자유롭게 뭔가 교과목을 만들기도 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교육과정에서 차기 국가교육과정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이러한 장치들 그러니까 교과 간 시수 증감 20% 허용, 학교 자율시간, 선택권 강화, 자율성 확보 이런 어떤 장치들로 결국 구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제기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에 또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것이 충분하게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 확보하게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기조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겠다,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학교 현장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적인 기조와 방향이 결국 구체화되는 것은 이런 교육과정상의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장치들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이 교육과정 자율화라고 하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즉 국가 수준의 총론이나 강론 문서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학교와 교사 수준에서 그리고 문서나 어떤 교육과정 개발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과 실천 수준에서 구현되고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런 점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국가교육과정이 교사와 학교의 자유를 허용하겠다. 이런 지침이나 장치의 고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그동안 저해했던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걷어내는 접근 방식이 저는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바로 몇 가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이왕 그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학교 자율시간, 초등에 특히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하는 시수를 또는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과나 교과군에 들어갈지 상치에 들어갈지 그 사이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그 여러 학습과 또 성장에 필요한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유로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기존에 사실 학교 재량 시간 또 재량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장치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제가 이제 교육부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참석했을 때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재량 활동이나 학교 재량 시간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명칭만 바뀌었다고 해서 학교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닐 텐데 기존에 있었던 재량 활동이나 학교 재량 시간과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크게 차별화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유로서의 학교 자유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이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났던 학습 격차나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잘 설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교과에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삶과 연계된 교육 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학생에 대한 이해, 진단, 학업 성취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또 학습 자료, 인적인 물적인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지금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학급 교육과정, 학년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기보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교육과정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지난 작년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사실 그 개학이 연기되고 또 등교가 이렇게 제한되고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고 하면서 학급, 학년, 학교 교육과정 여러 차례 고쳤던 경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이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과 규정에 명시해서 우리가 정보공시 같이 필수로 고시하거나 고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은 학급과 학년이 특히 초등에서는 이제 학년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 체제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행해가는 차원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과정을 실천한 어떤 결과로서의 기록이 교육과정이 되는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실행했을 때 그 결과물로서 나중에 이제 문서로 정리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실효성 있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그 학교의 자율성이나 어떤 그 여지들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뭘까,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크게 또 우리 초등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중고등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정 의무시수 같이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이런 그 교육 의무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창체지만 창의적이지 않은 이 창의적이지 않은 창체를 가로막는 창의적이지 않은 창체가 되게끔 하는 이런 법적 의무시수 대표적으로 안전교육 51차시 이런 문제들 제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과 교육과정 안에 잘 녹여내고 최소화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중등교육법 이외에 아동보호법이라든지 여러 이런 법령에 그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그 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정 의무 시수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차기 교육 과정에 꼭 담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반드시 그 꼭 교사와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내용만은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가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 과정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이 국가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의견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이 수렴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난 토론회 때 성열광 교수님 통해서 또 이야기가 된 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전혀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죠. 상시적이고 상향적인 그 의견 수렴 체제, 평가 체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 모니터링, 교과 교육과정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기관에서 이 교과 교육과정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가 개발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기본 밑바탕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현행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수렴되고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체제니까요. 수시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지역화, 분권화, 아까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 분권화, 지역화 이런 기조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그 수준은 국가교육과정, 그리고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어떤 요 부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수준이 지역화를 구현해내는 장치일 텐데요. 학교 현장에서 느꼈을 때에는 그것이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의 어떤 특색 사업 내지는 특수한 어떤 교육적인 그런 방향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옥상옥이 되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화라는 것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하면서 뭔가 학교에 부담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의 범위도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로컬 커뮤니티, 지역을 좀 상정해 본다면 이 지역화도 충분히 학교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가서 제가 정신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2022 교육과정은 바로 내년의 일이고 지금 이미 뭐 마지막 정책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총론 주요 개정 사항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시안 개발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청회를 통해서 교육과정 개정 문건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번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해 본다면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사별 교육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학자인 엘리엇 아이즈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교육적 상상력에서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그 교육의 목표, 내용 이것을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로 바꾸어서 다양하고 의미 있게 구현해내는 교사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이제 교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이고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능력이 결국 이 상상력을 그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수준에서 또 교사 수준에서 뭐 또는 지역 수준에서 자율성을 논하고 있지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사가 곧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사의 수만큼 교육과정의 수가 존재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교사별 교육과정 이런 그 문화와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과서 없이 성취 기준만 있을 때 우리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또 수업을 어떻게 교사와 학생이 우리의 삶이 곧 교육과정의 내용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초등 수준에서 초등학교에서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상상하되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학교나 지역 수준을 넘어서서 교사별 교육과정 체제가 잘 만들어질 때를 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신여대 우리 김종훈 교수님께서 정말 유의미한 발제를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엘리어트 아이즈너 교수의 교육적 상상력,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자율화를 어떻게 보면 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5가지 제안을 또 해주셨는데 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이 아닐까, 가장 첫 단계가 아닐까.
예, 이혁규 교수님께서 수업이라는 책에서 낯선 것들에 대해서 좀 낯익은 것들에 대해서 낯설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종훈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